안녕하세요. 우리는 총 16시간의 반도체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를 이용한 실험도 우리는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실험들을 수행하면서 좀 더 작은 오차를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활용하는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반도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르는 반도체. 그 반도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 반도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현재 구축한 문명의 핵심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찾아보게 될 건데요. 이론 중심이라서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 교과서를 벗어나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만으로는 지금 현재 뉴스나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용어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노는 왜 반도체와 연관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전기 전도성을 가지느냐, 전기 전도성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전기 전도성에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보통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기 전도성은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 모형 안에 있는 전자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에게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을 다루면서 원자 안에 도대체 전자라는 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입니다.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저 반도체들을 붙여 나가면서 우리가 회로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는 전자 회로 소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들은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들을 붙여서 만든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반도체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 쓰는 가장 대표적인 부품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하나씩 붙인 부품을 얘기하고요.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다시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다시 N형 반도체를 붙인 즉 세 개의 P와 N형 반도체를 붙인 소자입니다.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대로 역할이 있고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디지털 문명에서 가장 핵심인 부품은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까지 살펴보는 것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 달린 검은색의 부품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반도체 그러면 칩 형태의 소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모난 칩 또는 뭐 인텔 CPU, 인텔 펜티엄, 요즘 펜티엄이 아니고 뭐 i5, i7, 뭐 코어, 뭐 옥타 코어, 쿼드 코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칩형으로 검은색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그 반도체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 그런 반도체들은 트랜지스터의 그 다음 단계인 집접 회로들입니다. 트랜지스터들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집접시킨 회로들인데요. 그런 집접 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일상적인 뉴스상에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용어들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론 중심의 4시간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꽤나 흥미로운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방식의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나노와 반도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반도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하루도 쓰지 않는 날이 없는 존재 반도체죠. 그리고 그 반도체에는 마이크로의 개념과 매크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작게 소자들을 만들어서 그 소자들을 정해진 크기 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넣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나노, 마이크로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만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 끊임없이 작게 만들어 그것들을 직접 하기 많은 숫자를 하나의 공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반도체의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는 예를 들어 저장 공간을 쓴다면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요. 또는 연산에 쓴다면 더 빠른 속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되죠. 즉, 반도체의 생산은 마이크로지만 반도체의 사용은 매크로의 영역입니다. 반도체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은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에 매크로의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마이크로 앤 매크로라고 잡아봤습니다. 반도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시 원자 모형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1차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또는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적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반도체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지금 요 영상은 제가 이 강의에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강의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 센서 하나에 약 1억 8천만 개의 픽셀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손톱 크기 정도 되죠. 손톱 크기 정도 되는데 그 거대한 픽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만들수록 더 훌륭한, 더 강력한,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미징 반도체, 우리가 특히 이번 실험이 이미지 반도체에 해당되는 조도 센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얘기들입니다. 원자란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돌턴이죠. 예, 원자란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돌턴인데요. 실제 돌턴은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만 한 거고요. 그 외에 돌턴이 제시한 대부분의 원자에 관한 특성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깨져가지고요. 이론들이 깨져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긴 합니다. 하지만 최초로 원자로 물질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의 얘기를 한다면 그 공적은 돌턴입니다. 돌턴 이후에 원자란 것 안에 어떤 입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원자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원자가 최소 입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자 내부에 있는 입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원자 내부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의 첫 시작이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톰슨은 음극선, 말 그대로 마이너스 전압을 강하게 걸어줬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일종의 빛과 같은 것들인데요. 그 음극선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 음극선이 전기 한쪽에 플러스를 걸고 한쪽에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이 전기가 전기에 의해서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음극선에서 나온 어떤 입자들은 전기에 의해서 휘어지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휘어지는 것을 보고
톰슨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자. 자, 그렇다면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는 원자보다 훨씬 더 작은 걸로 보이고 그 입자는 심지어 전기에 의해서 휘어져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예, 지금 현재 요렇게 자, 잠시만요. 예,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음극선을 쏘았습니다. 음극선이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휘어졌습니다. 자, 그 말은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기에 마이너스에서는 멀어지고 플러스에서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톰슨은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일단 전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요. 음극선 실험을 할 때 먼저 바람개비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개비를 음극선이 때렸을 때 돌렸습니다. 그 말은 때려서 돌린다. 그 말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란 얘기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근데 이게 원자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톰슨이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톰슨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전자의 발견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톰슨 같은 경우는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인데 자, 중성인데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는 걸로 밝혀졌어. 따라서 플러스가 있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 원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상쇄될까? 그렇게 해서 톰슨이 만든 모형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톰슨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고 우리는 이것을 푸딩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전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빵 안에 건포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자다. 이렇게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톰슨 이후로 러더퍼드가 나오고요. 러더퍼드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쏩니다. 그렇게 쏴서 요게 알루미늄 박에다가 쌌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뭐 왜 플러스는 앞에서 봤듯이 플러스는 넓게 펴져 있으니까 약한 플러스들이 넓게 퍼져 있어서 이 플러스에 대해서 크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일부가 그냥 되튕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튕겨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튕겨 나온다는 것은 강한 반발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플러스에 대한 강한 반발력은 플러스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강한 반발력, 즉 플러스도 덩어리로 강하게 모여 있는 것이지 톰슨처럼 저렇게 아주 약한 플러스가 원자 곳곳을 느슨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톰슨의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톰슨의 모형까지 만들어지면요. 예,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 내부는 전자와 원자 핵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즉, 중심에 원자 핵이 자리 잡고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도 한 번 더 해석해야 됩니다.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는 달라붙어 버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전기적으로 전기력이 사라집니다. 즉, 그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하는 원자핵과 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러더퍼드가 생각한 모형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돈다면 봐라. 태양하고 지구를 보면 태양하고 지구는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그 일정한 거리를 따라서 돌고 있는 것처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일정한 거리를 따라서 돌고 있다. 그러면 원자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구와는 달리 태양계의 태양과 지구와는 달리
전자와 같이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마다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러더퍼드의 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원자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를 그릴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죠. 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 거죠. 그 전자가 그냥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서 원자 내부에서 제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 운동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수정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원자 모형을 만들어낸 사람은 보어입니다. 보어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들이 회전 운동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전자들이 아무 곳에나 회전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특정 궤도만을 회전 운동할 수 있고 그 정해진 특정 궤도를 회전 운동할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많은 실험을 거쳐서 나왔던 스펙트럼을 해석하면 맞다라는 얘기를 하죠. 스펙트럼은 어떤 원자들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일부 빛이 사라진 형태를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수소를 통과한 빛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스펙트럼을 찍은 건데요. 저렇게 일부 빛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저 빛들이 사라지고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이 수소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그것을 흡수해서 사라졌다 또는 그것을 방출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러더퍼드와 다른 이유는 러더퍼드는 전자가 아무 곳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보어는 전자가 정해진 곳에서만 회전 운동하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딱 정해진 곳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들은 딱 그 정해진 곳에 있을 수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딱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는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고요, 화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를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궤도 운동하는 과정에서 딱 특정한 궤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 보호의 모형까지의 우리의 결론입니다. 예,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